자, 인도 명령. 자, 이게 지금 이제 인도 명령이 이게 뭐냐면 우리 잠깐 절차를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면 우리가 법원에서 입찰을 하는 날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날이라 그래요? 그렇지.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기일이고 그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 뭐죠? 허가 불허가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에 뭐 하냐면 허가하냐 불허가하냐 이거를 정하는 거지. 자, 이제 허가 불허가가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뭐야? 꼬운 놈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즉시 항고고 얘가 불변기간인 7일이에요. 이제 항고가 끝나면 이제 뭐요? 대금 지급 기한일. 그래서 요게 대금을 내면 이제 뭐요? 이 낸 돈 가지고 배당을 하지. 그럼 저 인도 명령은 자, 우리가 대금을 내고 나면 그 이후에 뭐를 해요, 이제? 소유권은 취득하죠. 잔금을 내면 우리 경매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걸 팔아먹으려면 등기를 해야 팔아먹을 수 있지.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무슨 등기냐면 얘는 촉탁 등기예요. 아, 제가 저번 주인가 경매에서 등기를 하나 했는데 내내 안 찾았더니 법원으로 다시 가버렸어. 오늘 찾으려고 갔더니요. 보통 2주. 이게 이제 촉탁 등기니까 무슨 의미냐면 원래 등기는 등기소에 해야 돼요. 그런데 촉탁 등기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해줘라라고 명령. 여기 촉탁이야. 그래서 이제 등기소가 등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 등기필 정보가 이제 등기 완료돼서 수령 가능했는데 뭐 하다 보니 뭐 잠깐 또 등기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상속에 대한 거 등기를 2건 하면서 이제 찾아와야지 했더만 안 찾아가서 오늘 법원으로 다시 송부했대. 그래서 나 다시 이제 법원에 가서 찾아와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촉탁 등기야. 그럼 이제 요 촉탁 등기할 때 같이 뭐를 하냐면 지금 우리 배워야 할 인도 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기할 때 인도 명령은 언제 하냐면 그냥 등기할 때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있기도 하니까 이게 등기를 하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등기를 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그런데 여러분이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대출을 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다 내야 돼. 내가 등기하려면. 그러면 그래도 등기비가 경매는 등기비가 좀 일반 매매보다도 좀 더 비싸. 왜냐면 일단 우리가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출을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은행에서 그 말소 비용 얼마 받아요? 보통 이 법무사나 변호사 이렇게 하려면 뭐 4만 원, 뭐 그래서 5만 원, 보통 5만 원 정도 받지 않나? 근저당권 말소 하나 하는데 근데 경매는 그 말소할 게 되게 많아요. 어떤 건 뭐 20몇 개가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니고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있는 뭐 단독주택, 다가구 뭐 이런 것들, 상가 건물. 이러면은 만약에 건물이 10개다 그러면 비슷하게 토지도 뭐요? 한 10개 정도 되는 거지. 그럼 그것만 토지 건물만 뭐요? 20개 되는 거 말소할 상황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지. 근데 내가 하면 그 비용이 얼마요? 얘도 말소하는데 얼마? 그런 말씀 안 드렸나? 예, 말소하려면 일단 이 등록세를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그러면 그게 이 등록세가 6,000원. 그다음 거기에 따르는 지방교육세가 1,200원. 그러면 얼마예요? 7,200원. 그다음에 말소할 때 등기신청 수수료가 3,000원. 그러면 딱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지금? 1,200원이네. 거기에 이제 뭐 서류 좀 띄고 뭐 서류도 작성하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보고 따로 이거 말소하는데 한 뭐 4만 5만 원 받고 해주세요. 잘 안 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거래처니까 또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아 그거 받고 안 하는 게 낫지 나. 근데 또 주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또 그렇지가 않지. 야 이게 원가가 얼만데. 이게 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계속 하려면 이런 것도 해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은 언제 한다? 등기할 때. 그러면 이 비용을 조금 더 깎아주거나 아니면 등기 비용이 좀 많이 나오면 그냥 서비스로 인도 명령을 해줄 수도 있죠. 사실은 이 인도 명령 부분은 뭐냐면 자, 그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이에요. 내보내는 일. 자, 내보내는 예전에는 이걸 명도라고 뭐 했는데 이게 일본식 한자로서 우리는 그냥 뭐요? 인도라는 표현을 쓰자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인도 명령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건물이나 토지 뭐예요? 토지 인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러면 얘가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그런데 인도명령은 그거를 간단하게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인도명령 절차예요. 그런데 이 인도명령은 뭐만 돼요? 얘는 경매만 인도명령이 허용이 돼. 경매만. 그러니까 경매 이외의 모든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려면 다 뭐를 해야 된다? 소송하는 거예요. 토지 인도 소송 또는 건물 인도 소송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공매. 우리 공매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랬잖아요. 공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공매는 그렇지.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는 우리 경매. 그러니까 법은 무슨 법이에요? 경매니까 민사 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민사집행법에 우리 뭐 공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되는데 그 국세징수법에 민사집행법에 인도명령 제도를 준용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허용이 안 돼. 그러면 내가 공매를 받으면 점유자가 소유자든 채무자든 뭐 임차인이든 또 뭐는 권한 없는 제3자가 점유하든 뭐요 다 합법적으로 내보내려면 공매는 다 뭐를 해야 돼? 공매는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경매와 공매를 놓고 보면 그래서 공매는 경매보다는 어떻게 돼? 좀 싸게 받아야 돼. 왜냐면 소송 시간 뭐 최소 6개월 이상 금액도 더. 그럼 우리가 이거 경매든 공매든 이걸 매각을 받으면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공매는 이제 소송해야 되는데 근데 6개월 한 8개월 동안 뭐 지금 이자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뭐예요? 감안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좀 싸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싸게. 근데 또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그냥 경매처럼 이렇게 따라가 잡아 또 모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놓고 뭐 혼자 미치는 거지 이거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공매받은 그 사람만 애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받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렇게 매각 받고 나서 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요 부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이 소송은 사실은 여러분이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인도명령도 잘 안 되는데 뭐 소송까지. 소송은 개략적으로 다음을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인도명령부터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주 이게 좋은 거야. 예전에 민사소송법 때는 인도명령 대상이 또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소유자나 채무자나 그리고 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사소송법 때 지금 민사집행법 이전에 인도명령 대상자는 소유자, 채무자,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자.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 뭐 의뢰인들이 이렇게 먼저 물어봐. 물건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소유자가 살아요? 임차인이 살아요? 이거부터 물어봐. 왜요? 소유자는 인도명령이고 임차인은 대부분의 임차인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들어오겠냐고. 다 뭐예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뭐예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요, 이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점유자가 소유자가 살아요? 임차인이 살아요?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요. 이 인도 명령이 지금은 딱 간략하게 줄이면 뭐냐면 얘가 우리 나와 있지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점유자. 이게 다 뭐다? 인도명령 대상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이게 뭘까? 어느 경우일까? 우선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여기서 매수인이 누구요? 그렇지. 경매받은 사람. 우리 경매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뭐요? 우리 대항력 첫 번째 대항력의 효과 뭐요? 바뀐 새 주인이 임차인 보고 뭐래요? 방 빼 그러면 뭐 한다고? 못 뺀마라고. 그러니까 대항 매수인이 방 빼 그랬더니 뭐 대항한다는 건 뭐예요? 못 뺀마라고 객이요. 어느 경우에? 네? 어느 경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요?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객인다 이거지. 이거잖아요. 배운 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건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뭐야? 우리 입찰 들어갈 때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모를 수가 없어. 알고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차라리 내보내기가 뭐예요? 쉽지. 우리 입찰하기 전에 다 알고 있고 보증은 얼마 인수해야 되는지 파악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예요? 제외한 모든 점유자가 다 인도명령 대상이니까 그냥 지금은 다 뭐예요? 인도명령 대상이다. 모두 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그냥.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자 인도명령에서 총설은 법원은 매수인이 요건이 아무 때나 또 얘는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 지켜야 돼.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돼요. 6개월이 되게 긴 거 같잖아요. 잔금 내고 그 점유자랑 뭐 이사 날짜 맞추고 어쩌 하다 보니 6개월이 다 돼가. 그럼 6개월이 딱 넘어가 버리면 뭐야 이제? 인도명령이 안 돼. 그냥 안 돼. 요건에 6개월 이내 해야 돼. 그 6개월이 딱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인도명령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요게. 그럼 뭐를 해야 돼 이제?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 또 이게 쉽사할 수 있는 게 그 점유자가 자기가 지금 당장 이사 갈 때가 지금 못 구했고 또 한 두세 달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흔한 말 적금을 타거나 갯돈을 타거나 누가 어디서 돈을 좀 준다고 융통을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공짜로가 아니고요. 저도 월세 낼게요. 이러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뭐요? 커버할 일이 없잖아. 지금. 그러고 나서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 왠지 또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 찜찜할 수도 있어. 저러면 3개월, 한 4개월 산다가 또 이게 눌러앉는 거 아니야? 좀 싸게 주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럼 뭐요? 야, 우리 뭐 계약서 이렇게 쓰자. 거기까지만 너 살겠다며. 그럼 거의 뭐 이행각서를 쓰든 뭐를 쓰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그게 여기 합법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돼버려. 예? 약정을 해버렸잖아. 당사자가 둘이서. 그러면 우리 그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우리 주택임대차보법에 최단 몇 년? 주택임대차보법 최단 2년이잖아. 근데 줄여서 뭐 1년으로 했어. 그래도 뭐 2년까지. 근데 주택임대차보법 이런 것도 있어요. 단기 계약에 있어서는 이 법에 적용하지 일시적인 임대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숙박업소, 모텔이라든지 뭐 여인숙 이런 데 보면 약간 좀 허접한 이쪽에 있는 그런 데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잖아. 장기방 있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용에 대한 임대차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 계약을 쓰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니 전에도 저도 예전에 인도할 때 보니까 6개월이 다 된 거야.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6개월 이내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신청이야. 근데 우리 지금 신청을 언제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 등기할 때 여기 있잖아. 촉탁 등기할 때 같이 인도명령. 그냥 머릿속에 나중에 하려면 또 그게 또 골치 아파. 따로 뭐 하면 또 비용 내라 그러지. 아니면 내가 하려니까 또 그거 쉽지 않잖아. 인도명령 신청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면요. 저기에 인지값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 다음에 송달료 3회 납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명령을 여기가 법원이야, 법원. 그리고 여기는 매수인이고. 야는 누구가? 점유자지. 그러면 이제 우리 매수인이 법원에 뭐요?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저 인지값 얼마? 1,000원. 그 다음에 송달료 3회분이면 자 누구한테 송달해? 법원이 점유자에 송달해야 되잖아. 나한테도 보내줘야 되잖아. 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결정문을 나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몇 명이야? 2명. 그 다음에 1회분 송달료가 4,800원이야. 되게 많이 올랐어. 그 다음에 3회. 그거 얼마야? 3이 6. 6 하면 뭐야? 48. 24. 이렇게 되나요? 28,800원인가? 예? 송달료.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1회 했는데 다 송달이 돼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2회분은 뭐야? 돌려받지. 돌려받지. 그러니까 실제 내가 하면 비용은 그게 많이 안 들어가. 하긴 뭐 뭐는 안 들어가겠어요? 다 그러지. 원래 원가는 그런데 더 그게 부수적인. 근데 소송은 인지대가 비싸요. 인지값이. 기본 소송은 소가가 있잖아. 소가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니까 임대 보증금이 얼마였냐면 1억 4천인가? 1억 4천만 원 했더니 인지대가 6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 50 얼마. 예를 들어서 인지값이 50만 원이야. 50만 원.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를 소송하지 않고 뭐예요? 약식으로 지금 명령 신청을 하는 거야. 지금 명령 송달료는 뭐 똑같아. 송달료는 근데 지금 명령을 신청하면 여기에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 그럼 내가 소송하면 얼마야 지금? 50만 원 들 걸 지금 명령 신청하면 얼마예요? 5만 원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식, 독촉이라고 하는 지급 명령을 보통. 근데 지급 명령의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돼. 왜냐면 상대방이 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상대방, 피고가 어디 사는지 주소나 곳을 몰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시송달이라는 거죠. 법원에 2주간 고시하고 나서 끝나면 그냥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죠. 지급 명령은 그런 제도가 없어. 왜냐면 간단하게 그냥 해주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송달이 돼야 되고 또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어야 돼. 이의 신청이 있으면 바로 본원소송으로 넘어가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6개월 후에 이제 개정된 법이 이제 효력을 미치는데 거기에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묵시적 계약 갱신은 만료 전 6월부터 1개월 사이잖아. 기억나시나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 안 되려면 뭐요?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요 사이에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뭐 계약을 갱신한다든지 나가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만료 전 1월이 너무 짧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2월. 예, 그다음에
이런 이 보증금 민사율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조정을 이제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분쟁을. 근데 그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게 분쟁 조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조정이 신청하면 상대방이 안 해도 동의 안 해도 바로 그냥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택에 대한 또 상가도 마찬가지로 분쟁이 생기면 조정분쟁위원회에 먼저 신청을 먼저 해보는 게 시간이나 그다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뭐 다룰 일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조문.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 앞으로도 뭐 개정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 가서 찾아봐야 돼? 그거요. 종합법률정보센터. 우리 법제처 모르면. 그러니까 법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다 법제처. 해서 확인해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저 같은 이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 이메일로 오는 거야. 법이 개정된 거, 입법 예고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오면서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해서 봤더니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소유자 또는 뭐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이런 절차를 우리 뭐요? 인도명령 제도라는 거지. 근데 이 인도명령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명령은 결정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제도를 잘 모르면 예를 들어 내가 유치권자야.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수의 대항력은 임차인이야. 근데 무슨 이유,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인도명령이 결정이 났어. 그리고 집행돼 버렸네.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강제 집행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찾아온 거야. 응? 그러니까 그게 결정문 나왔으면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 뭐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모르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문을 구해야지. 근데 이제 그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실은. 그럼 이런 정도 되면 일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 사항을 몰라. 안 그러면 뭐 이제 뭐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무실. 그래도 이런 집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사법고시에서도 이 과목에 이런 부분은 빠져 있어요.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 안 배워.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 뭐 판사, 뭐 경매 판사나 이런 거 해보신 분이나 이런 지 않으면 아니면 따로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민사나 부분. 소송은 우리 변호사님이야 뭐 맨날 소송하니까 잘 알 수 있지만 이 집행 이런 쪽은 거의 해볼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데 등기 잘 알 수 있겠어요? 거의 안 하지. 등기는 물어보면 모르지. 물론 알려고 맘먹으면 하겠지만 그거 안 한다고 거의. 그냥 그런 걸 물어보면 뭐예요? 모르지. 안 해봐서. 예를 들어 뭐 법무사야.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검찰에서 7급으로 뭐 7년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증이 나왔다고요. 근데 그 법무사에게 경매가 어떻고 뭐 민사가 어떻고 이런 걸 물어보면 모르겠지. 맨날 형사만 하는데. 그러니까 뭐 변호사라고 법무사라고 다 잘 아는 건 아니지. 근데 얼마나 성심성 있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관심을 갖고 뭔지 뭐 알아볼 수는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쪽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요?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인도명령의 당사자. 사실은 당사자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해 드렸던 거야. 뭐예요? 대상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점유자.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
당연히 신청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이 있는 일반 승계인 한다. 그다음에 매수인이나 그 승계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을 씀을 요하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음을 요하진 않는다. 자, 여기 뭐냐면 이런 걸 만약에 이런 거 시험을 내면 거의 여러분 꽈락으로 떨어뜨려 버리지 그냥. 왜냐면 인도명령 대상자가 A야, A. 근데 A로부터 이 집을 샀어. B가. 예? B가 샀어요. 그러면 이제 B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B는 안 돼. A하고 A의 일반 승계인은 상속이면 돼.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B면 B인데 인도명령 신청은 누가 해야 돼? A가 해야 돼. A가. 근데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꾹지. 우리가 그게 어려운 시험.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는 뭐가 우리한테 중요하겠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 우리가 또 이게 현실에서 응용하고 또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어야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변호사나 법무사 이렇게 좀 전문적인 이런 직업이면 몰라도. 자, 그다음에 인도명령 신청권은 매각대금을 내야지.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잔금 내면 등기 신청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같이. 이게.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또 예를 들어서 그 주택에 우리 입찰 들어가기 전에 뭘 했어요? 주민등록 세대 열람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주민등록 세대 열람을 했더니 세대주가 A, B, C 이렇게 있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다가구 주택이고 단독이면 세대주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인도명령 대상은 누구요? 그렇지, 다 해야 돼. 세대주마다 인도명령 신청을 다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비용이 얼마 안 나간다 그랬잖아.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임차인이야. 보통은 임차인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고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점유하고 실제로 이 사람만 살고 있어. 이 사람만.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러면 이 사람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그런 걸 여러분이 다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처음에는 머릿속에 세대별로 그냥 인도명령을 다 신청해야 된다. 그냥. 했더니 내가 얘한테 이제 A라는 사람한테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어요. 집행하러 갔어. 그랬더니 뭐래요? 저 B인데요. 그럼 못 하고 오는 거야. 다시 또 인도명령 신청해가지고 또 와야 돼.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시간이에요. 한번 집행을 갔는데 집행을 못했어. 그러면 집행 비용의 30%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S 불렀어. 분명히 이게 안 되는데 꼭 기사가 오면은 이게 잘 돼. 이게 잘 돼요. 그러면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 또 청구하잖아. 출장비, 기본 3만 원,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도 있어. 왔다 가면 30% 날라간 거야. 그러면 200만 원이면요, 60만 원이에요. 적은 거 아니야. 또 강제 집행하러 가면 이제 집행관은 가급적이면 그냥 안 하고 타협하기를 요구해요. 그래서 잘 내가 해서 이 사람들 나가기로 하고 내가 각서 이런 거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2번이나 당한 적이 있어요. 안 나가네 이런. 그러면 또 30% 엿싸먹고 또 30% 얘나 패야 그 다음에 또 집행할 수 있어요. 얘가. 왜냐면 그 사람은 어차피 그거 해봐야 난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사는 데까지 더 살겠대. 답이 없어, 답이. 이런 것들 대부분 걸 형사하기는 어렵고 다 민사인데 돈 없는 사람에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게 강제 집행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일단 집행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한다. 거기서 봐주지 말자.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내가 충분한 양해하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때까지도 이게 타협점이 안 됐어. 그래서 강제 집행해야 돼.
라고 판단해서 비용도 다 연합하고 집행하러 갔으면 그냥 눈 찔끔하고 해야 돼 그냥. 거기까지 가서는.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인도명령 신청권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아까 제가 뭐라 써서 A가 B에게 매매로 팔으면 인도명령 신청은 누가 해야 된다? A가 하라. 그 얘기요. 이 내용이. 상담 문의 1544-5584 1544-5584